나는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랬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나를 향해 뻗어오며 그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너는 이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어야 하는가? 왜 나는 항상 참아야만 했는가? 내 이름은 김지은.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리고 남동생 하나,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나무처럼 점점 부패해갔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착한 딸로 키워졌다. 공부 잘하고, 집안일 돕고, 동생을 챙기고. 어머니는 늘 너는 여자애니까 더 참아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내 삶의 주문이 되었다. 초등학교 때 나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동생이 축구를 배우고 싶대. 내가 양보해라고 하셨다. 중학교 때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지만 동생이 더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자며 포기하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에 매달렸지만 어머니의 기대는 항상 동생에게 쏠려 있었다. 민준이는 남자니까 집안을 이끌어야 해.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장학금을 받아가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그 돈으로 동생의 학비를 보탰다. 어머니는 너는 똑똑하니까 스스로 할 수 있지라고 하시며 동생에게만 용돈을 주셨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다. 그냥 피곤한 표정으로 TV를 보실 뿐이었다. 나는 그 모든 걸 삼켰다. 가족이니까 그게 내 변명이었다. 졸업 후 나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월급의 반을 집에 보냈다. 동생은 대학에서 놀기 바빴다. 파티, 여행, 여자친구, 어머니는 동생의 그런 행동을 젊으니까 그래라고 웃으며 넘기셨다. 하지만 나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너는 왜 그렇게 무책임해? 라고 야단치셨다. 그 불공평함이 점점 쌓여갔다. 가슴속에 검은 덩어리가 생겼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사고를 쳤다. 여자친구를 임신시켰다고 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내가 좀 도와줘. 돈이 필요해. 나는 그때 이미 지쳐 있었다. 하지만 또 보냈다. 내 저축을 털어서. 동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받아들었다. 어머니는 민준이가 내 덕분에 살았어 라고 하셨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30대가 되었다. 여전히 독신, 여전히 가족을 부양했다. 동생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행복해하셨다. 하지만 나에 대한 대접은 변하지 않았다. 가족 모임에서 나는 항상 도우미 역할이었다. 요리하고, 치우고, 아이 돌보고 감사하지 않았다. 그날도 그랬다. 설날 가족 모임.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노려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처럼 쓸모없는 애가 왜 여기 앉아? 민준이 가족이 더 중요해. 그 손가락이 나를 가리켰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동생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 말에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평생 참아온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억지로.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시며 너는 항상 그렇게 약해. 내가 왜 우리 가족이야? 그냥 짐이잖아 라고 하셨다. 동생의 아내가 불편한 표정으로 나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술은 메말라 있었다. 이게 나야? 나는 스스로 물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 결과가 이거였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그만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너는 이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어. 그럼 나는 왜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을까?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동생을 안고 웃으시던 모습.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민준이는 내 보물이야 라고 하시며 동생만 안아주셨다. 나는 그때부터 느꼈다. 나는 보물이 아니었다. 그냥 필요한 존재일 뿐. 학교에서 상을 타오면 잘했어 한마디로 끝났지만 동생이 그림 하나 그리면 하루 종일 칭찬하셨다. 그 차별이 내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20대 초, 나는 첫 연애를 했다. 좋은 남자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하셨다. 너는 결혼하면 안 돼. 집안일을 누가 해? 라고. 결국 헤어졌다. 그 후로 나는 연애를 포기했다. 가족이 우선이니까.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착각이었다. 가족은 나를 우선으로 한 적이 없었다. 동생의 결혼식 날 나는 축의금을 많이 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왜 그렇게 많이 내? 민준이가 부담스럽겠다 라고 하셨다.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부담. 나는 평생 부담을 짊어졌다. 변화는 서서히 왔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심리 상담사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당신은 경계 설정이 필요해요 라고 하셨다. 경계. 나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다. 가족에게 경계를 둔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시도해보기로 했다. 먼저 돈 보내기를 멈췄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왜 돈 안 보내? 민준이 사업이 힘들어. 나는 대답했다. 이제 제 돈은 제 거예요. 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내가 어떻게 그래? 불효자 라고 소리치셨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다. 동생도 연락했다. 누나, 왜 그래? 어머니가 울고 계셔. 나는 너 스스로 해봐 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강하게. 동생은 놀란 목소리로 누나답지 않아 라고 했다. 그래, 나답지 않았다. 평생 착한 누나로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했다. 그 테이블에서의 모욕이 내 터닝 포인트였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가족 모임에서 모든 걸 밝히기로. 비밀을. 평생 숨겨온 그 비밀을. 어머니는 모르셨다. 내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외도를 목격했다는 걸,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비밀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이제 그걸 이용할 때였다. 아니, 이용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나 자신을 위해. 다음 가족 모임은 어머니의 생신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요리를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테이블에 앉아 모두가 웃고 있을 때 나는 입을 열었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뭐야? 또 돈 이야기, 라고 비아냥거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니요. 아버지의 비밀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계속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거짓말이라고 소리치셨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증명했다. 혼란이 시작됐다. 어머니는 울면서 아버지를 때렸다. 동생은 누나, 왜 이제 와서?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왜냐하면 나도 가족이 아니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멍하니 나를 봤다. 지은아 라고 중얼거렸지만 나는 일어났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게요. 집을 나서며 가슴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평생 쌓인 슬픔이 흘러나왔다. 상담사에게 갔다. 잘했어요 라고 하셨다. 하지만 후회도 들었다. 가족을 파괴한 건가? 아니, 그들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다.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다. 그 후 연락이 왔다. 어머니의 사과.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은 늦었다. 나는 이제 혼자 살게요 라고 답했다. 동생도 변했다. 사업이 망했다. 어머니의 도움 없이 그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스스로 해봐. 내 삶이 변했다. 새로운 아파트를 구했다. 취미를 찾았다. 책 읽기, 여행. 친구들도 사귀었다. 평생 억눌렸던 나를 발견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손가락. 그 모욕.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변화는 더 왔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했다. 내 능력을 믿었다.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하셨다. 건강히 지내? 라고. 나는 네 라고 짧게 답했다. 용서는 아니지만 원망은 줄었다. 동생의 이혼 소식을 들었다. 아내가 떠났다. 누나 덕분에 깨달았어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내 덕분이 아니야.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가족은 이제 각자 살고 있었다. 그 테이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나는 성공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서 손님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자격이 없어. 그 말이 동력이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카페에 왔다. 홀로. 지은아 라고 부르시며 들어오셨다. 나는 놀랐다.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는 동생이 알려줬어 라고 하시며 앉으셨다. 커피를 주문하시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미안해. 내가 내 삶을 망쳤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어머니는 계속했다. 너를 그렇게 키운 건 내 잘못이야. 나도 어머니에게 그렇게 당했어. 그걸 반복한 거지.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고통을 느꼈다.
세대 간의 상처. 하지만 그것이 내 상처를 지우진 않았다.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시자 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일어나셨다. 건강히 지내라고 하시며 나가셨다. 그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평생 강한 어머니가. 그 후 나는 더 강해졌다. 카페가 번창했다. 새로운 사랑도 찾았다. 그는 나를 존중했다. 너는 대단해라고 말했다. 가족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꿈에서 그 테이블이 나타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나는 자격이 있어. 깨어나며 웃었다. 이제 진짜 자유였다. 동생이 다시 왔다. 누나, 도와줘라고. 사업 제기. 나는 왜 나야? 라고 물었다. 그는 가족이니까 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가족. 이제 아니야.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 입원하셨다. 동생이 연락했다. 누나, 와줘. 나는 갔다. 병실에서 어머니를 봤다. 약해진 모습. 지은아, 미안해라고 또 말씀하셨다. 나는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퇴원 후 어머니는 변했다. 동생을 야단치시고 나에게 용돈을 보내시려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제 제 거예요. 균형이 생겼다. 가족은 멀어졌지만 연결은 남았다. 내 삶은 이제 내 거였다. 그 모욕이 나를 깨웠다. 카페가 바빠지면서 나는 직원을 뽑았다. 젊은 여자애. 그녀를 보니 어린 나가 떠올랐다. 항상 웃어요. 라고 물으니 그녀는 네, 착하게 살아야죠. 라고 했다. 나는 조언했다. 착한 건 좋지만 자신을 잃지 마. 그 말을 하며 내 과거를 생각했다. 왜 나는 그랬을까? 심리학 책을 읽었다. 코드펜던시라는 단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증상. 가족에서 시작됐다. 어머니의 기대, 아버지의 무관심, 동생의 이기심. 그 모든 게 나를 묶었다. 새로운 남자친구와 데이트했다. 박준호. 그는 변호사였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라고 했다. 나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는 강한 여자야 라고 안아줬다. 그 따뜻함이 낯설었다. 가족 모임이 다시 있었다. 어머니의 제안으로. 나는 갔다. 테이블에 앉아 어머니가 지은이가 성공했어 라고 자랑하셨다. 동생은 부러운 눈으로 봤다. 하지만 나는 준이 좋았어요 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속으로는 내 노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동생이 사과했다. 누나, 미안. 내가 잘못했어. 나는 잘하라고 했다. 용서는 아니지만 인정이었다. 가족은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독립을 유지했다. 카페에서 이벤트 했다. 자기 사랑 워크숍. 여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내 경험이 도움이 됐다. 한 여자가 가족 때문에 포기했어요 라고 하자 나는 포기하지 마. 너는 자격 있어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 자신도 위로받았다. 그 테이블에서의 모욕이 이제는 힘의 원천이었다. 어머니가 다시 왔다. 결혼할 생각 있어? 라고 물으시자 나는 준호랑 잘 만나고 있어요 라고 했다. 어머니는 웃으셨다. 좋은 사람이네. 삶이 안정됐다.
하지만 가슴속에 작은 상처가 남았다. 완벽한 치유는 없었다. 그냥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준호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는 결혼하자라고 프러포즈했다. 나는 망설였다. 가족의 그림자가 아직 있었다. 하지만 네라고 대답했다. 결혼식은 작게 했다. 가족도 초대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축하해라고 하셨다. 동생은 선물을 줬다. 신혼생활은 행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가 잦아졌다. 손주 볼 수 있겠네라고. 압박이었다. 나는 자직이에요 라고 했다. 준호는 내 페이스대로 라고 지지했다. 동생의 사업이 다시 망했다. 그는 누나, 빌려줘 라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스스로 해결해 어머니가 중재하려 하셨지만 나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다. 가족의 패턴이 반복되지 않게 내 카페가 체인으로 확장됐다. 성공의 맛을 봤다. 인터뷰 요청도 왔다. 어떻게 성공했나요? 나는 참는 걸 그만두고 나를 사랑했어요 라고 답했다. 과거의 상처가 가끔 되살아났다. 꿈에서 어머니의 손가락을 봤다. 깨어나 울었다. 준호가 안아줬다. 괜찮아. 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암 진단. 병원에서 나는 간호했다. 왜 내가? 라고 물으시자 가족이니까 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내 선택이었다. 치료 중 어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 자신의 어린 시절, 가난과 학대, 너를 그렇게 만든 건 내 트라우마야 라고. 나는 이해했다. 용서의 시작. 동생도 변했다. 일자리를 구했다. 누나 덕분에 라고. 가족이 재건됐다. 하지만 나는 거리를 두었다. 결혼 1년 후 아이가 생겼다. 어머니는 기뻐하셨다. 내 손주라고. 하지만 나는 내 아이예요 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딸,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다. 은혜로운 빛 어머니는 병상에서 예쁘네 라고 하시며 웃으셨다. 치료가 끝나가고 있었다. 가족이 모였다. 이번 테이블은 달랐다. 모두가 평등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은이를 키우며 나는 맹세했다. 너는 자격이 있어? 항상 동생의 아이와 비교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변하셨다. 지은아,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하시곤 했다. 사업이 더 커졌다. 책을 쓰기로 했다. 참는 여자의 각성. 내 이야기.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쓰면서 과거를 직면했다. 그 모욕의 순간이 책의 서두였다. 준호는 자랑스러워라고 했다. 가족 모임에서 책을 나눠줬다. 어머니는 읽으시고 울었다. 미안해, 동생은 누나, 강해라고. 삶이 안정됐다. 하지만 가끔 외로움이 밀려왔다. 평생의 습관. 상담을 계속 받았다. 치유는 과정이에요 라고. 하은이가 자랐다. 엄마, 사랑해 라고 하며 안겼다. 그 순간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에서 나는 울었다. 원망과 사랑이 섞인 눈물. 동생과 함께했다. 누나, 이제 우리 둘이야 라고. 나는 각자 잘 살아 라고 했다. 책이 베스트셀러 됐다. 많은 여성들이 공감했다. 나도 그래요 라는 편지.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힘 됐다. 시간이 더 흘렀다. 하은이가 학교에 갔다. 나는 카페 체인을 매각했다. 새로운 도전. 강연. 여성들에게 자기 사랑을 가르쳤다. 참지 마세요. 말하세요. 준호와의 결혼 생활은 여전했다. 싸움도 있었지만 존중이 바탕이었다. 가족의 그림자는 희미해졌다. 동생이 성공했다. 자신의 힘으로. 누나, 고마워라고. 우리는 가끔 만났다. 형제로서. 과거의 테이블이 떠올랐다. 이제는 웃으며 생각했다. 그 모욕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 강연에서 한 여자가 물었다. 용서했나요? 나는 네, 하지만 잊지 않아요 라고. 삶은 계속됐다. 행복과 슬픔의 균형. 하은이가 10살이 됐다. 엄마, 왜 가족이 중요해? 라고 물었다. 나는 가족은 선택이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내 경험에서 나온 말. 동생의 가족과 여행 갔다. 처음으로. 웃음이 넘쳤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졌지만 추억으로. 책 후속편을 썼다. 치유의 길. 더 깊은 이야기. 준호가 사랑해라고 매일 말했다.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밤에 가끔 생각했다. 그 손가락. 이제는 감사했다. 각성의 트리거. 이제 나는 50대. 하은이가 결혼했다. 손주를 봤다. 삶의 순환. 동생과는 좋은 친구, 과거는 이야기꽃. 내 삶을 돌아보며 생각한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었다. 말하는 게 힘이다. 그 테이블에서의 그날,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 당신은 가족에게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가?